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생명과학은 박기옥입니다. 자, 이제 4단원입니다. 마지막 생명과학원의 마지막 단원입니다. 큰 4단원의 The Nature of Human, Human of Nature. 대자연 속의 인간을 다루는 이제 생태계 환경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 시간에 그 첫 번째 내용으로 생물과 환경, 환경과 생물의 관계, 환경 그리고 생물 관계를 배우게 됩니다. 도입부 명언으로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을 한번 드려볼까 합니다. 자, 환경을 바꿀 만큼의 강한 의지를 키워라라고 여러분들한테 주문하고 싶네요. 제 어릴 적이죠. 상당히 저도 어려운 글쎄 여러분들처럼 입시를 겪었고 그다음에 또 가정 형편이 또 여의치가 않아서 상당히 유년 시절에 좀 그랬습니다. 그 당시에 제가 생각했을 때 저는 이랬죠. 주변 환경이 좀 더 나았다면 내가 좀 더 올라갔을까 라는 생각을 하기보다는요, 제가 이 주변 환경을 좀 더 낫게 만들겠다, 끌어올리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한마디로 이제 강인한 의지의 소유자였던 거죠. 무슨 말이냐면요, 환경이 이렇기 때문에 주변 일에서 나는 이럴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분명히 이 주변의 것들을 자기 주변에, 그러니까 제가 어렸을 때 생각했던 건 이거죠. 내 가정, 그죠? 그다음에 이렇게 내가 살고 있는 그 동네, 하여간 이런 등등 해가지고 이걸 내가 잘 되면 바꿀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들을 했던 거죠. 그쵸? 여러분들이 의지만 갖고 있다. 의지만 있으면 또 안 되죠. 강한 의지만 있으면 안 되고 실천력이 따라줘야 되죠. 의지를 갖고 실천을 해줘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점수 그리고 대학 학교를 입학하셔서 합격하시면 그 다음에 또 대학에서 또 여러분들이 또 강한 의지와 실천력으로 앞으로 사회 나가서 중요한 일 할 수 있는 훌륭한 사람 된다면 여러분들은 주변 환경을 여러분들로 인해 밝게 만들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그 존재 자체가 여러분들 주변을, 그 환경을 좀 더 좋게 훌륭하게 만들 수 있겠죠. 그런 꿈을 한번 꿔봅시다. 환경에 더 이상 굴복하는 우리들이 되지 않도록 하는 마음, 그런 바람입니다. 입시 환경이 아무리 열악해도 여러분들은 성공할 수 있습니다. 강한 의지를 가지고. 다시 한번 이를 악물고 의지를 한번 다져봅시다. 자, 이 악물기. 좋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 배울 내용은요, 생태계 구성 요소 간의 관계, 이거 배우는 겁니다. 이게 이제 가장 대표적인 주제가 되는 겁니다. 자, 생태계라는 건 뭘까? 생태계라는 건 크게 이 생물들 있죠? 생물들과 그 다음에 요 환경들이에요. 다시요. 생물적 요인이라고 그러고요. 생물이 아닌 것들은 비생물적 요인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생물과 생물이 아닌 모든 것들을 포함한 게 바로 생태계입니다. 아시겠어요? 생태계. 생물에는 바로 3요소가 있습니다. 생물의 3요소가 있어요. 생물적 요인의 3요소는 뭐냐? 생산자, 소비자, 분해자가 바로 생물적 요소가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 생물 요인의 3요소는 생산자, 소비자, 분해자. 그러니까 이 이걸 생물 군집들을 군집? 군집이라는 단어 또 설명해 드려야겠네요. 이 군집들이 이게 생산자, 소비자, 분해자로 되어 있는데, 이 군집을 말씀드린다면, 군집은 그쵸? 군이 모인 거야. 군의 집합이야. 군. 개체군. 군은 무리 군자야. 그러면 개체군들이 모인 게 군집이면은 개체들이 모인 게 군집이고, 그럼 개체군은 개체들이 모인 거니까 개체들이 모여서 개체군이 되는 거고. 개체라는 건 아시다시피 그쵸? 뭘 이루느냐? 그쵸? 기관, 조직, 세포 이런 것들 배웠죠? 세포가 모여서 조직이 되고, 조직이 모여서 기관이 되고, 기관이 모여서 개체가 되고, 그죠? 물론 이제 동물에는 기관계가 있지만,
그 다음에 결국은 이제 물질들이 모여서 이제 세포가 된 거죠. 자, 이제 이런 거 다 필요 없고 여기서부터 이제 개체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개체. 자, 개체들이 모여서요. 동일한 종들이 모여 있어. 동일한 종이 모여 있다. 또 한 종이 나오네? 네, 한 종이 나옵니다. 자, 동일한 종, 같은 종들이 모여 있습니다. 네, 그럼 개체군이라고 그래요. 아시죠? 닭장 속에 가면은요, 닭들이 모여 있죠. 그죠? 네, 그러면 이 닭 개체군이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토끼장에 가면 토끼들 모여 있고요. 돼지우리 가면 돼지들 모여 있어요. 그러니까 한 가지 종류들의 종들이 모여 있으면 그것을 개체군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개체군 정의라는데 같은 종들만 모여 있으면 개체군이냐? 그건 아니죠. 여러분들 이 지역에 뭐 토끼들이 있고 저쪽 지역에도 토끼들이 있어요. 근데 그 사이를 강물이 가로막고 있어요. 그럼 여기하고 여기는 같은 개체군이라고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같은 지역에 있는, 그러니까 시공이 일치해야 됩니다. 시공이 일치되는 동일한 종, 시공이 일치되면서 같은 종들이어야 됩니다. 이걸 개체군이라고. 다시 개체군. 개체군의 정의는 어떻게 된다고요? 같은 종들인데 같은 시간대, 같은 공간에서 있는 같은 종들을 개체군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얘하고 이제 서로 다른 개체군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른 지역에 있으니까. 그죠? 강물을 사야 되고 다른 지역에 이쪽 토끼떼, 이쪽 토끼떼 있는데 이쪽 토끼떼는 지역이 다르니까 공간이 일치하지 않으니까 서로 다른 개체군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는 이제 같은 종들이 모여 있어요. 토끼들이 모여 있어요. 같은 지역에. 물론 옛날에 살았던 토끼가 있고 앞으로 태어날 토끼가 있습니다. 그건 같은 개체군이라고 볼 수 없어요.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같은 같은 시간대에 있는 이 같은 종들을 개체군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알겠죠? 시공, 일치, 동일, 한 종, 개체군. 좋습니다. 이런 같은 종들의 모임을 개체군이라고 하면요. 이 개체군들 여러 개체군이 있어요. 여러 개체군들이 모이면 군집이 되는 거죠. 그럼 군집은 여러 종들이 모여 있는 겁니다. 바로 이거예요. 생태계는 여러 종들이 모여 있습니다. 생태계는 뭐라고요? 여러 종들이 모여 있기 때문에 생물적 요소는요. 여러 종들이 있어서 군집이다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생물 군집. 됐죠? 생물 군집. 그러니까 요게 A 종들이 모여 있는 A 개체군이라고 하고요. 요걸 B 종이 모여 있는 B 개체군이라고 할게요. 그리고 이것은 C 종이 모여 있는 C 개체군이라고 하면은 서로 다른 개체군, 서로 다른 개체군, 서로 다른 개체군이죠. 그러면 이 여러 개체군들이 집합했으니까 이건 뭐라고 그러냐면 군집이라고 그럽니다. 군집. 자, 생물의 군집을 이루는 3요소는 뭐라고요? 생물 군집을 이루는 3요소 뭐라고요? 다시 한번 여기 써놨는데 다시 한번 뭐라고요? 생산자, 소비자, 분해자가 군집의 3요소. 다시 생소분 이건 뭐라고요? 생소분 이건 뭐라고요? 생물적 요소 3요소. 생물적 요소 3요소. 그리고 또는 군집의 3요소. 군집의 3요소. 생물 군집. 생물적 요소 군집입니다. 다른 말로 생물적 요소는 군집이다. 그럼 생산자는 유기물을 생산하는 식물이 되겠고요. 식물, 육상식물. 그 다음에 바다에는 누구예요? 물속에는 식물성 플랑크톤. 식물성 플랑크톤 또는 뭐 조류라고도 합니다. 식물성 플랑크톤을 뭐라고 그래? 조류라고 그래. 조류. Not bird but algae. 아시죠? 녹조류 뭐 이런 것들이에요. bird 아니야 이건. 좋습니다. 생산자에 속하는 건 식물, 육상식물. 그 다음에 물속에는 물에서는 식물성 플랑크톤 또는 조류. 그 다음에 소비자에 속하는 건 누구냐? 소비자. 이건 동물이에요. 동물. 우리 인간을 포함한 우리 인간도 소비자예요. 동물이에요. 동물. 식물을 먹으면 초식동물, 동물을 먹으면 육식동물, 그 다음에 다 같이 먹으면 잡식동물. 이런 동물들이 소비자의 위치에 있습니다. 자, 분해자는 뭘까? 생물 군집을 이루고 있는 이 분해자는 바로 세균이나 곰팡이를 의미해요. 세균이나 곰팡이. 곰팡이를 다른 말로 균이라고 그래요. 균. 세균과 균은 다른 거예요. 세균은 세균이고 균은 균이야. 알겠죠? 그러니까 세균은 원핵세포고 곰팡이는 균인데 이건 진핵세포로 돼 있어요. 자, 이런 분해자라는 것은 세균이나 곰팡이로 돼 있는데, 자, 그러면 생산자, 소비자, 분해자 역할은 뭘까? 생산자는 주로 엽록체를 갖고 있죠. 엽록체. 광합성 색소를 갖고 있어서 광합성이라는 걸 합니다. 이 광합성을 하기 때문에 무기물 있죠. 무기물을 뭘로 바꿔요? 유기물로 바꿔줘요. 그래서 유기물을 합성,
생산합니다. 뭘 생산한다고요? 유기물을 생산해. 가장 대표적인 유기물이 뭐야? 우리가 밥 먹는 거, 우리가 먹는 거, 단백질, 지방, 탄수화물, 포도당 이런 거. 그래서 CO2나 H2O 같은 CO2나 H2O, 이산화탄소나 물 같은 무기물 가지고요. 포도당과 같은 탄수화물 같은 유기물을 합성하는 거. 광합성. 생산자는 뭐 한다고? 광합성. 그래서 생산한다. 뭘 생산해? 유기물을 생산한다. 유기물을 다른 말로 뭐라고 그래? 유기물을 다른 말로 뭐라고 그래? 화학 에너지. 유기물 뭐라고 그래? 화학 에너지. 생산자는 빛 에너지를 가지고 화학 에너지를 생산하는 그런 녀석들이죠. 소비자는요? 누굴 소비해? 소비자 누구 소비해? 소비자. 소가받는 비자? 소가받는 비자. 소비자. 바로 유기물을 소비합니다. 유기물을 통해서 세포업을 하면서 살아가는 거야. 유기물을 소비한다. 됐죠? 자, 분해자는 누굴 분해해? 그렇죠. 유기물을 분해하는 거죠. 유기물을 분해해서 무기물로 바꾸는 거야. 자, 여러분들 생물체들이요. 생물체로부터 파생된 것들, 그죠? 유기물입니다. 저도 유기물이에요. 유기물. 아우 유기물. 촉촉한데? 뭐 묻었는데 이게 뭐지? 아, 이게 화면이 있어서. 김이 묻었습니다. 아이, 잘생김. 죄송합니다. 못생김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유기물을 분해하는 거, 그죠? 여러분들 음식물 같은 게 유기물이죠. 예, 유기물,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같은 유기물을 분해해서 다시 무기물, 그죠? 이 CO2라든가 H2O, 그 다음에 또 암모니아, 뭐 이런 걸로 이제 바꾸는 게 바로 분해자가 되는 거죠. 분해자. 자, 유기물을 분해하면 분해자고요. 그래서 다시 무기물로 돌리네요. 그래서 이제 물질은 계속 순환합니다. 이게 자, 다시요. 생태계입니다. 지금 우리가 배우고 있는 게 뭐라고요? 생태계. 생태계는 생물과 무생물로 되어 있다. 생물적 요소, 생산자, 소비자, 분해자. 생물적 요소는 군집이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생물을 둘러싼 생물 아닌 것들은 비생물적 요소라고 하는데 그걸 일명 뭐라고 그러죠? 무기환경이라고 합니다. 뭐라고요? 무기환경이라고 합니다. 비생물적 요소를 뭐라고요? 무기환경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요. 자, 이 무기환경의 종류는 뭐가 있습니까? 비생물적 요소인 무기환경의 종류는 빛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 빛이 있죠? 지금 화면에서 빛 나오고 있죠? 제 얼굴에도 빛 나오고. 우와, 빛이 나오네. 빛. 그 다음에 물. 여러분들 물 드시고 있죠? 생물. 여러분들 생물이기 때문에 빛이 있어야 살고요. 그 다음에 물 있어야 되고 토양, 흙이 있어야지 식물들 살고 그러지 않습니까? 온도, 적정한 온도 있어야지. 너무 춥거나 너무 뜨거우면 못 삽니다. 그 다음에 공기, air. 그죠? 산소라든가 CO2 농도. 이것도 생물에게 영향을 주고 있는 그런 비생물적 요소입니다. 무기 환경이 되겠습니다. 기타 등등, 기타 등등. 자, 그렇다면요. 비생물적 요소랑 생물적 요소는 서로 따로 노는 게 아니야. 서로 따로 노는 게 아닙니다. 늘 우리 곁에 있습니다. 이것들은 생물체 곁에 항상 있으면서 같이 영향을 주고 받습니다. 자, 그러면 작용이라는 건 뭐냐 하면은 비생물적 요소, 즉 환경이 생물에게 미치는 영향입니다. 작용이 뭐라고요? 환경이 생물에게 미치는 영향이에요. 됐죠? 여러분들 계속 끊임없이 환경의 영향을 받습니다. 아시죠? 우리 생물이기 때문에 대자연 속에 나간 사람들을 생각해 보세요. 우리 병만이 형 생각해 보세요. 뭐 정글이든 어디든 가서 끊임없이 이제 환경의 영향을 받는데요. 그때 우리 생물은 뭐 하는 줄 아세요? 다시요. 환경이 생물에게 미치는 영향을 작용이라고 합니다. 그럼 작용에 대해서 우리 생물은 뭐 하냐고요? 다시요. 환경이 생물에게 영향을 주죠. 환경이 생물에게 영향을 주죠. 그걸 작용이라고 그러죠. 그럼 환경의 작용에 대해서 생물은 뭐 하죠? 반작용이라고 얘기하면 안 되죠. 반작용이라고 하시지 말고 환경이 우리 생물에게 영향을 주면 우리 생물은 그 환경 속에서 살아남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환경 속에서 살아남아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면 그 작용에 대해 적응이라는 걸 해야 됩니다. 잘 알아두세요. 다시 한번 빛이라는 환경, 빛이 많으냐 적으냐는 그런 환경 속에서 생물은 적응하면서 살아갑니다. 물이 많으냐 적으냐 건조하냐 이런 환경 속에서 생물도 적응하면서 살아갑니다. 토양이 건조하냐 아니냐 뭐 물이 많으냐 그런 환경 속에서 생물은 적응하면서 살아갑니다. 온도가 높으냐 낮으냐 적응하면서 살아갑니다. 공기가 산소가 많으냐 적으냐 그 환경에 적응하면서 살아갑니다. 다시요. 작용이라는 게 있습니다. 작용이 뭐라고요? 환경, 대자연이 우리 인간, 생물에게 미치는 영향입니다.
생물에게 미칩니다. 그게 작용입니다. 그 환경의 작용에 생물은 뭐 한다고요? 적응을 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됐죠? 그 다음에 물론 이제 반작용이라는 개념도 있습니다. 이 반작용은 정확하게 정의가 어떻게 내려지죠? 그쵸? 생물이 환경에 영향을 주는 거야. 생물이 환경을 바꾸는 거야. 그쵸? 아까 제가 처음에 도입한 그 명언부처럼 반작용을 하는 거야. 환경을 바꿉시다. 야, 생물들이 환경에 주는 영향, 반작용이라고 합니다. 생물들이 환경을 바꿔. 예를 들어서 그 허허벌판에 나무 한 그루가 있었어. 근데 씨를 뿌리고 또 나무가 계속 자손을 번식시키더니 숲이 됐어. 와, 그 허허벌판이 굉장히 메마른 땅, 건조한 땅 막 그랬었는데 기온도 막 낮고 그랬는데 나무가 들어서고 나니까 기온이 높고 그랬는데 나무가 들어서고 나니까 시원한 숲이 형성되면서 습도도 축축해지고 습도도 많아지고 그런 것들이에요. 여기 습도, 그다음에 뭐 이런 농도도 바뀌어. 그러니까 숲이 형성됨으로써 환경이 달라지는 거. 이런 게 반작용입니다. 지렁이가 토양에 많이 살다 보니까 토양이 비옥해지네. 이런 게 다 반작용이 되는 거죠. 되셨어요? 네. 그리고 자, 작용, 반작용 말고 또 있습니다. 생태계 구성 요소 간의 관계가 비생물과 생물들 사이의 관계인 작용, 반작용 말고도 하나가 또 있어요. 즉 생물들 사이에 상호작용이 있어요. 생물들 사이의 작용을 상호작용이라고 그래요. 상호작용. 네? 서로 간의 상호작용. 상호 어디 갔어? 상호. 상호작용이라고 하는데요. 다시 한번 이쪽으로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이쪽으로 볼게요. 자, 여러분들 생물이 무기 환경에게 영향을 줍니다. 이걸 뭐라고 불러요? 반작용. 환경이 생물에게 영향을 줍니다. 이걸 뭐라고 불러요? 작용. 그죠? 네, 작용. 그 다음에 생물들 사이에서 생물들끼리 이렇게 영향을 주고받습니다. 이걸 뭐라고 불러요? 상호작용. 상호작용. 이때 이 상호작용은요, 크게 두 종류로 나뉘게 됩니다. 이 상호작용은 크게 두 종류로 나뉘게 되죠. 동종들 사이에 상호작용이 있고요. 이종들 사이에 상호작용이 있어요. 동종들이라 하면요, 같은 종들이니까 개체군 내에서의 상호작용이야. 개체군 내에서의 상호작용. 그러나 이종들이라 하면 서로 다른 종들이기 때문에 개체군 간에 또는 군집 내의 상호작용이에요. 다시요. 다시 잘 들어. 한마디 한마디 놓치지 말란 말이야. 이종 간의 상호작용. 이종 간의 상호작용은 다른 말로 뭐라 그래요? 군집 내에서의 상호작용이에요. 군집 내에서. 여러 종들이 모여있는 데서 내에서 상호작용. 또는 개체군 간의 상호작용. 개체군들이 서로 다른 종이니까 개체군 간의 상호작용. 동종끼리 상호작용은 개체군 내에서의 상호작용이 돼요. 자, 이렇게 나눠지는데요. 자, 뭐가 있을까요? 동종 내에서의 상호작용. 같은 종들끼리 상호작용은 뭐가 있을까? 떠순리사. 자, 그 다음 이종 간의 상호작용. 그죠? 이종. 서로 다른 종끼리의 서로 다른 종 간의 상호작용 뭐가 있을까? 경분공기보. 네, 좋습니다. 경분공기보. 네, 좋습니다. 자, 떠순리사. 경분공기보. 네, 좋습니다. 자, 텃세 또는 세력권이라고 하고요. 텃세, 세력권, 그 다음에 순위제, 리더제, 사회생활. 이게 같은 종들 사이에서 상호작용입니다. 예, 요거 배우게 되니까 기다리세요. 다 배우게 됩니다. 미리 말씀드릴까요? 미리. 자, 책 피시고 싶으신 분은 우리들의 교재 156페이지. 여기는 157페이지 보시면 돼. 경분공기법. 경쟁, 분석, 공생, 기생, 포식, 피식. 다시 떠순리사, 텃세, 순위제, 리더제, 사회생활. 경분공기법. 경쟁, 분석, 공생, 기생, 포식, 피식. 됐죠? 외워져요. 어차피 뭐 다 외워지게 돼 있어.
자, 이렇게 해서 생태계 구성 요소 간의 관계를 알아봤습니다. 생태계는 생물적 요소하고 비생물적 요소를 포함합니다. 알겠죠? 전부 다야. 생물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생물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생태계는. 또 생물적 요소, 군집애는 생산자만 얘기하거나 소비자, 즉 식물이나 동물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세균을 포함한 모든 것들 다 얘기합니다. 생소분, 생소분. 됐습니까? 네. 그래서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죠. 생산자, 소비자, 분해자, 그리고 토양이나 빛이나 물 이런 것들은 바로 생태계를 구성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알겠습니까? 네. 자, 그래서 우리들에게 이제 150페이지의 환경 요인과 생물 그리고 생태계 구성 요소 간의 관계를 살펴봤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 강의 이제 핵심적인 내용은 뭐냐? 핵심적인 내용은 바로 이겁니다. 과연 생물에게 어떤 환경 요인이 영향을 줘서 생물은 적응하는가? 다시요. 이번 강의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생물들에게, 살아있는 이 생물들에게 어떤 환경 요인이 작용을 해서, 그죠? 어떤 환경 요인의 작용에 의해서 생물들이 적응해 가는가? 과연 빛에 의한 적응일까? 물에 의한 적응일까? 토양에 의한 적응일까? 자, 이걸 배우는 겁니다. 환경이 생물에게 영향 주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우리들의 교재 150페이지에 빛과 생물의 빛 동그라미 치셨죠? 빛 한번 다시 한번 동그라미 쳐주세요. 괄호 1번의 빛 생물, 빛과 생물에서 빛. 그 다음에 151페이지에 온도와 생물의 온도 네모 쳤는데 다시 한번 동그라미 쳐주세요. 됐죠?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 빛과 온도 가장 많이 나오는 게 이거예요. 됐어요? 그 밖에 이제 공기라든가 물, 토양도 가끔 나옵니다만 제일 중요한 게 빛과 온도에 의한 영향. 빛의 작용, 그다음 온도의 작용에 대한 이 생물들의 적응을 지금부터 배우게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먼저 한번 그럼 여러분들한테 제가 이 PPT로 여러분들 문제를 한번 내볼게요. 우리들의 교재에 있는 내용이긴 한데 여러분들이 이제 뭘 또 받아들여야 될 거 아닙니까? 예, 어떤 내용들이겠구나라고 이제 생각하고 받아들이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자, 보세요.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것들이 어떤 요인들이 영향을 준 건지. 짠! 자, 요거 양지식물, 음지식물. 양지식물과 음지식물이 있어요. 어떤 요인이 영향 준 거죠? 그렇죠, 빛이죠, 빛. 그것도 빛의 색입니다. 그 다음 이건요, 잎이 두껍고 얇아요. 상대적으로 잎이 두껍고 얇아요. 누가 영향 준 거죠? 빛입니다. 두꺼우면 양엽, 이건 음엽 이렇게 얘기하는데 빛이에요. 자, 이건 뭐가 영향 준 거죠? 녹조류, 갈조류, 홍조류가 깊이에 따라 분포가 달라요. 누가 영향 준 거죠? 빛입니다. 빛의 색깔, 파장이라고 그래요. 빛의 색깔을 파장이라고 그러죠. 자, 이건 누가 영향 준 거예요? 추워졌을 때 포도당이 많아져요. 녹말이 줄어들고. 식물에서. 이제 다 배우게 될 내용이에요. 이거 온도예요, 온도. 자연스럽게 판단해야 돼요. 온도구나. 자, 아니, 이게 뭐야? 여우 아니야. 자, 여우. 여기서 우리의 사랑을 이야기하자. 여우 사이. 자, 여러분들 이 여우들의 모습이 한대, 온대, 열대가 다른 이유가 뭐냐? 온도입니다, 온도. 온도에 따른 적응이에요. 자, 그래서 이런 내용들 지금 여러분들 보여줬던 게 가장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하나씩 파악해 보겠습니다. 먼저 이 그래프인데요. 이 그래프를 제가 여기다 다시 한번 그래서 말씀드릴게요. 그대로 옮기는 건데요. X축이 뭐예요? X축이 빛의 색이죠. 자, 빛의 색이고요. Y축이 뭐죠? Y축이 광합성량인데요. 광합성량인데 뭘로 해놨냐면 CO2 흡수와 CO2 방출로 했어요. 가만히 있어라, 가만히 있어라. 빛의 세기가 0이고 그러면 저기 그래프 보시면 알겠지만 이런 그래프가 되네요. 자, 이런 그래프가 되네. 이런 그래프. 쫙! 쫙! 양지식물 한번 그려봤어요. 자, 이렇게 되네요. 자, 도대체 이게 뭘 의미하느냐? 자, 여러분들 식물의 대표주자, 우리 식물들의 대표주자 바로 저의 그 팬클럽의 회장님 누구죠? 그렇죠. 기웅 바라기. 오바라기입니다. 오바라기. 기웅 바라기. 오바라기. 좋습니다. 여기 보시면요. 이 식물이에요, 식물.
여기 식물세포에서 이제 미토콘드리아라고 연상해 주시면 돼요. 미토콘드리아. 얘가 뭐라고요? 미토콘드리아. 그래서 얘는 뭐라고요? 엽록체. 다시 얘는 미토콘드리아, 얘는 엽록체. 됐죠? 자, 그러면요. 빛이 없을 때, 빛이 제로야. 빛이 제로일 때 이 식물은 뭐 하냐면 엽록체에서 광합성은 하지 않습니다. 미토콘드리아에서 호흡은 해요. 왜? 생산자, 소비자, 분해자 전부 다 호흡을 통해 살아갑니다. 다시요. 생물들은 생산자, 소비자, 분해자 할 것 없이 모든 생물들은 호흡을 통해서 살아갑니다. 호흡은 유기물을 분해해서 이렇게 CO2를 내보냅니다. 자, CO2 발생량을 제가 이렇게 파란색으로 그려봤습니다. CO2 발생량. 자, 미토콘드리아에서 이만큼의 CO2를 방출한다. 자, 미토콘드리아에서 이만큼의 CO2를 방출한다. 이걸 바로 호흡량이라고 하는 겁니다. 다시요. 호흡량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뭐예요? 미토콘드리아에서 방출하는 CO2량. 됐죠? 그럼 빛은 없어요. 빛은 없으니까 이 식물은요, 이 미토콘드리아에서 방출한, 즉 호흡량이 그대로 방출이 되는 겁니다. 그죠? 호흡량, 세포에서 유기물 분해해서 만들어진 요 CO2가 그대로 방출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CO2 방출량 이만큼이 바로 빛이 없을 때, 제로일 때 이만큼이 바로 그 CO2 방출량이 바로 호흡량이 되는 거예요. 호흡량. 됐죠? 호흡량. 그러니까 이 식물은 빛의 세계에 관계없이 늘 호흡하는 거예요. 요 빛의 세계, 요 빛의 세계, 요 빛의 세계, 요 빛의 세계, 요 빛의 세계 할 것 없이 항상 늘 일정한 CO2가 방출되고 있는 거예요. 이만큼의 호흡량이 있는 거예요. 됐죠? 자, 그런데 엽록체가 이제 해가 뜨기 시작하면서 빛이 비치기 시작하면서 서서히 CO2가 흡수되네요. 자, 엽록체로 CO2가 흡수되는 양, 이걸 뭐라고 그래요? 광합성량이라고 합니다. 다시요. 엽록체에 CO2가 흡수되고 있죠? 그걸 뭐라고 그래? 광합성량. 광합성량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엽록체에서 고정되는 CO2의 양, 이렇게도 얘기해도 돼요. 엽록체에서 고정되는 CO2의 양 또는 엽록체에 흡수되는 CO2의 양. 됐어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이 식물 세포에서 이 식물 또는 식물 전체라고 할게요. 식물 전체에서 이만큼이 CO2가 나오고 있어. 호흡을 통해서. 근데 지금 빛이 비치고 있어요. 약한 빛이. 그래서 이만큼이 지금 CO2가 다시 들어가고 있어. 그럼 전체적으로 봤을 때 방출되는 CO2량은 줄어들겠네요. 그죠? 이만큼 나오고 이만큼 들어가니까 나오는 양은 줄어들어. 그래서 CO2 방출되는 양이 점점 줄어든다 이런 얘기죠. 그러다가 이게 같아지는 거야. 호흡량과 광합성량이. 즉 미토콘드리아에서 방출되는 CO2량하고 미토콘드리아에서 유기물이 분해돼서 방출되는 CO2량하고 그 다음에 엽록체에서 흡수하는 CO2량. 즉 엽록체에서 이제 CO2 흡수해서 유기물 합성할 거 아니에요? 그죠? 광합성량이죠? 네, 그게 같아요. 호흡량과 광합성량이 같아지면 이렇게 돼요. 이 점이에요. 그죠? CO2 흡수도 안 일어나고요. 외관상 방출도 안 일어납니다. 그래서 외관상 CO2 출입이 없어요. 외관상 CO2 출입이 없어. 이 식물 자체에서 호흡량과 광합성량이 같은 이때의 빛의 세계를 우리 뭐라고 그래? 보상점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슨 점? 보상점. 아시겠죠? 보상점. 여기 옆에 있는 그림 잘 보시면 되겠어요. 제가 지금 양지식물 그려놓고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빛의 세계가 더 보상점 이상이 되니까 보상점 이상이 되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 그렇죠? 더 열심히 빛의 세계가 커지니까 빛의 세계가 점점 세지니까 광합성량이 더 증가해요. 광합성량이 더 증가하니까 이제는 이 식물에게 이 식물세포 또는 이 식물에게 CO2가 흡수가 됩니다. CO2가 흡수돼. 이만큼 광합성하고요. 이만큼 호흡했으니까 이만큼 그 차이만큼 흡수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CO2 흡수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야. CO2 흡수. 됐죠? CO2가 흡수가 일어나기 시작해요. 자, 그러면 요게 지금 광합성량인 거 아시죠? 요거. 근데 이게 계속 증가하느냐? 아니죠. 이건 계속 증가하지 않죠. 이게 계속 증가하지 않고 어느 정도까지만 최대 맥시멈이 있어요. 에? 아니 공장에다가 에너지만 잔뜩 넣어준다고 해서 거기 공장에는 일하는 일꾼도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또 기계도 있어야 되고 재료도 있어야 되고 막 여러 가지가 있어야지 공장이 잘 돌아가는 거 아닙니까? 그죠? 이 빛에너지 즉 전기 에너지만 공급된다고 해서 계속해서 이 공장이 가동되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엽록체에는요 효소라는 일꾼이 있어야 돼요. 알겠어요? 물질대에서 관여하는 그 효소들도 일정한 수가 있는 겁니다. 무한대가 있는 게 아니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광합성량이 마냥 증가하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까지만 증가하게 된다. 이렇게 이해해 주세요. 그냥. 그죠? 그냥 편안하게 그냥 이렇게 이해해 주세요. 알겠죠? 그냥 빛에너지가 계속 있다고 해서 여기서 계속 광합성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까지. 그러면
더 이상 증가하지 않는 CO2 흡수량이 더 이상 증가하지 않는 최대값이 나타납니다. 예? 이 이상의 빛의 세계에서는 계속 맥시멈이야. 이 광합성량이 이 호흡량 뺀 거 요만큼이 계속 이거죠. 그죠? 이만큼이. 그죠? 요. 그래서 이게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자, 광합성량이 더 이상 증가하지 않는 최소한의 빛의 세계.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 광포화점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광포화점의 정의가 어떻게 된다고요? 광합성량이 더 이상 증가되지 않는 최소한의 빛의 세계. 알겠죠? 더 이상 증가하지 않는데 이 빛을 줘도 똑같아. 여기도 똑같은데 여기가 최소값이야. 이때 광포화점이라고 합니다. 광포화점. 아시겠죠? 자, 이렇게 보상점과 광포화점 찾았죠? 그러면 보상점 이하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 보상점 이하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 여기를 A라고 하고요. 보상점은 B라고 하고요. 보상점 이상 여기를 C라고 해볼게요. 됐죠? 자, 그러면요. A에서는 보상점 이하에서는 호흡량이 광합성량보다 많은 겁니다. 아시겠죠? 호흡량이 광합성량보다 많고요. B 지점에서는요. 호흡량과 광합성량이 같아요. 그죠? C 지점에서는요. C의 빛의 세기라면요. 호흡량보다 광합성량이 더 많죠. 그럼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가만히 띵크 해보면 이 식물은 그늘에서는, 즉 여기가 어두우니까 빛의 세기가 적으니까 그늘이죠. 그늘. A와 같은 걸 그늘이라고 할게요. 음지라고 할게요. 됐죠? 음지에서는 호흡량이 더 많아요. 광합성은 여러분들 먹는 밥 있죠. 포도당을 생산하는 거야. 그러니까 엽록체에서는 밥을 생산하고 미토콘드리아에서는 밥을 쓰는 거예요. 밥을 소모하는 거야. 알겠죠? 근데 누가 더 많아? 밥을 만드는 것보다 밥을 더 많이 써. 그러니까 여기서 만드는 것보다, 엽록체에서 광합성을 통해서 만드는 것보다 호흡을 통해서 더 많이 쓰니까 이 식물체에 있는 여러 가지 물질들을 여기서 태워야 돼. 그러니까 식물이 살려면은 여러 가지 막 뜯어다가 태워야 돼. 야, 저것도 뜯어가져와. 이것도 뜯어가져와. 계속 난로에다 넣는 거야. 살기 위해서. 난로에다가 막 책도 찢어 넣고 나무 분질러서 넣기도 하고. 그러니까 결국 식물체 내에 있는 유기물들이 점점 미토콘드리아에서 호흡을 다 제거되는 거야. 유기물 만드는 것보다 유기물이 많이 소모되니까 점점 여위어 갑니다. 유기물이 줄어드니까 점점 여위어 가서 말라서 비틀어서 죽습니다. 결국 죽는다는 얘기예요. 보상점 이하의 빛의 세기를 계속해서 받게 되면요. 식물은 죽게 됩니다. 하지만 보상점에서는 죽지도 살지도 않고 그냥 버티네. 예. 그죠? 생장이 막 무럭무럭 일어나는 건 아니고 그냥 근근히 생존을 할 수 있겠어요. 뭐 이론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냥 호흡량과 광합성량. 광합성에서 만든 걸 호흡으로 쓰고 있으니까. 아파트 그러나 이 C를 보시면요. 어떻게 돼요? C를 보시면 딱 광합성량이 호흡량보다 많아. 즉 광합성을 통해서 유기물을 많이 생산합니다.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을 다 막 만들어내. 광합성을 통해서. 근데 거기에 일부 호흡을 지금 통해서 쓰는데 이게 더 많으니까 점점 축적이 돼. 점점 축적이 되면 그거 가지고 이제 막 무럭무럭 자라기도 하고 생장도 하고요. 막 그렇습니다. 이게 생장이 잘 일어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광합성량이 호흡량보다 많은 이 보상점 이상에서는 식물이 잘 생장하게 되는 거죠. 뭐 당연한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죠? 네. 자, 그런데 이 식물에 대해서 딱 보시면 음지식물은 이 그늘에서조차도 잘 살 수 있어. 자. 이렇게 한번 제가 그려볼게요. 이렇게 그리면 이게 음지식물의 빛의 세기에 대한 광합성량이라고 하면은 음지식물은 벌써 이 그늘인데 어두운 곳에 보다 더 어두운 벌써 어두운 곳에서 보상점에 도달했고 얘가 살 수 없는 이 양지식물이 살 수 없는 이 A라는 데서 벌써 광포화점이야. 벌써 광포화점이야. 와우, 서프라이즈! 무슨 뜻이야? 이 양지식물이 살 수 없는 이 그늘에서, 요 A 부근, A 빛의 세기 부근에서도 벌써 광포화점에 도달했기 때문에 잘 살 수가 있다는 얘기야. 아주 서프라이즈하게 잘 살 수 있어. 무럭무럭 자랄 수 있지. 이게 음지식물이에요. 음지식물.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음지식물, 양지식물은
어떤 것에 영향을 받은 거야? 빛의 세기의 작용에 대해서 각자 알아서 적응해서 살아가는 겁니다. 빛이 많은 환경에서 잘 살 수 있는 식물, 빛이 적은 환경에서 잘 살 수 있는 식물, 음지식물. 그러니까 만약에 이렇게 보세요. 여기가 양지라고 생각해 보세요. 빛이 많아. 빛의 세기가 세죠. 그러면은 빛의 세기가 강하면은 양지식물은 이만큼의 순이익을 보는 거야. 무슨 얘기냐면요. 잘 보세요. 양지식물만 보세요. 양지식물만 보시면 요만큼이 요 호흡량이었죠? 호흡량. 그죠? 그런데 이만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뭐였어요? 이 식물의 광합성량이었잖아요. 광합성량. 그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광합성량이었고요. 그 다음에 광합성량에서 호흡량 이만큼 뺀 거 있죠? 이거 호흡량. 광합성량에서 호흡량 뺀 건 뭐예요? 이걸 순광합성량이라고 그러죠. 이걸 순광합성량. 이걸 순광합성량이라고 그래요. 자, 그러면 여기서 잘 보세요. 자, 요 광합성량은 이만큼이었잖아요. 즉 엽록체에서 흡수한 CO2의 양, 엽록체에서 생산한 유기물의 양, 이걸 광합성이라고 그러는데, 광합성량이라고 그러는데요. 광합성량은 여기서도 이만큼이었어요. 여기서 이만큼 광합성을 한 다음에 호흡으로 이만큼 썼어요. 호흡으로 유기물 썼어요. 호흡으로. 그러면 남은 거 얼마큼이야? 자, 여기서 이 호흡량 뺀 나머지가 요거죠. 나머지가 CO2 흡수량이죠. CO2 흡수량. 그죠? 그게 순광합성량이 되는 거예요. 순광합성량. 다시요. 이만큼의 광합성량. 그래서 이게 순광합성량과 헷갈리지 않게 하려고 총이라는 말 붙입니다. 총. 그래서 총광합성량 이렇게 붙여요. 자, 이만큼을 총광합성량으로 합니다. 총광합성량. 총광합성량에서 호흡량 뺀 게 뭐라고요? 순광합성량. 다시 총광합성량에서 호흡량 뺀 걸 뭐라고? 순광합성량. 됐죠? 총광합성량에서 호흡량 빼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총광합성량이야. 그러면 호흡량 빼면 순광합성량. 됐어요? 다시. 자, 요 빛의 세계에서는 과연 호흡량이 클까? 아니면 순광합성량이 클까? 자, 요 빛의 세계에서는 이렇게 딱 그어보시고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자, 이만큼이 바로 뭐가 돼요? 여긴 CO2 방출량이고 여긴 CO2 흡수량이에요. 여기 플러스는 CO2 흡수량이고요. 마이너스는 CO2 방출량입니다. 자, 요 빛의 세계에서요. 호흡량은 이만큼이에요. 순광합성량은 요만큼이고요. 요만큼은 총광합성량이에요. 따라서 호흡량이 순광합성량보다 커요. 뭘 물어보는지 조심하셔야 돼. 다시요. 총광합성량은 순광합성량 플러스 호흡량. 순광합성량은 뭐라고요? 순광합성량은 요만큼 어떻게 구해요? 총광합성량. 총광합성량에서 호흡량 빼면 돼요. 됐죠? 그러니까 다시요. 요 빛의 세계에서 총광합성량하고 호흡량하고 누가 커요? 당연히 총광합성량이 크죠. 총광합성량이. 지금 물어본 건 호흡량과 총광합성량 물어본 거예요. 다시 이 빛의 세계에서 순광합성량하고 호흡량하고 누가 커요? 그쵸? 호흡량이 더 크죠. 호흡량이 순광합성량보다 큽니다. 예, 이런 식으로 조심해 주셔야 돼요. 순광합성량, 호흡량, 총광합성량. 됐죠? 그래서 거기 151페이지에 기본 예제 좀 봐주세요. 빨리 보세요. 기본 예제. 보상점은 당연히 식물 A하고 식물 B가 있는데 얘가 A입니다. 식물 A. 양지식물이고요. 얘는 음지식물이에요. 그늘에서 잘 자라게끔 적응된 식물. 음지식물. 그늘에 잘 자라고요. 양지에서는 양지식물이 더 잘 자라겠죠. 당연히. 빛이 많은 데서. 그 이유는 뻔한 거 아닙니까? 여기다 다시 한번 그려드릴까요? 복잡하니까 다시 한번 여기다 그려드릴게요. 다시 한번 그려드리면 자, 예를 들어서 여기가 양지라고 칠게요. 여기 빛의 세계. 그러면 음지식물은 양지식물, 음지식물인데 음지식물은 요만큼의 순광합성량이 있어요. 맞죠? 예. 음지식물은 이렇게 되니까 요만큼의 순광합성량이 있고요. 양지식물은 이 빛의 세계에서 이만큼의 순광합성량이 있어요. 아니, 순광합성량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익 남는 거예요. 남는 거. 이익이야, 이익. 아니, 이만큼 총 생산해가지고 요만큼 호흡으로 썼어. 호흡으로 썼으니까 이거 빼면 나머지가 순광합성량, 나머지 남는 거 식물에 저장되니까 생장할 거 아니에요. 누가 빨리 생장해? 이 빛의 세계에서.
음지식물 요만큼 생장하지만 양지식물 이만큼 생산하니까 양지식물이 더 빨리 생산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양지에서는 누가 더 유리하냐면 양지, 이게 양지라는 건 무슨 뜻이냐면 빛이 많은 걸 얘기합니다. 빛이 많은 지역, 거기서 누가 유리하냐면 생장에 양지식물이 더 유리한 게 적용된 거예요. 음지는 요만큼의 순이익, 즉 순광합성량이 있지만 양지식물이 이만큼 있으니까 훨씬 더 얘가 유리하죠. 그러나 음지에서는 얘는 죽습니다. 양지식물은 보상점 이하기 때문에 죽고요. 말라 죽고요. 음지식물은 잘 살아요. 무럭무럭 잘 커요. 그러니까 훨씬 더 유리하죠. 음지에서는 음지식물이 유리한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럼 계속해서 다시 기본 예제 보시면 보상점은 당연히 누가 더 큽니까? 식물 A가 양지식물이고 식물 B가 음지식물인데 보상점도 양지식물이 크고요. 얘보다 얘가 크죠. 그 다음에 광포화점도 양지식물이 커요. 됐죠? 아예 그냥 통상적으로 일반적으로 기억해 두세요. 일반적으로 보상점이나 광포화점은 누가 크다? 일반적으로 특별한 조건이 없는 한 양지가 음지식물에 비해서 크다. 그리고 이건 자료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 그래프에다가 양지, 음지의 보상점과 그 다음에 광포화점 좀 찍어주세요. 어딘지. 자, 식물 A는 양지, 식물 B는 음지라고 그랬어. 자, 그래서 기억 맞죠? 니은. 식물 A가 양지식물, 식물 B가 음지식물 맞죠? 디귿. 빛의 세기가 가일 때 식물 A와 B의 총광합성량 같다? 아니죠. 총광합성량이 같은 게 아니라 순광합성량이 같죠. 순광합성량이 같은 거예요. 빛의 세기가 가일 땐 순광합성량이 같습니다. 총광합성량은 당연히 식물 A, 양지식물인 식물 A가 더 많은 거예요. 총광합성량. 그러니까 이 그래프로 따져보면 이렇게 되는 거죠. 요 빛의 세계에서 둘 다 총광합성량이 이만큼이에요. 양지든 음지든 총광합성량이 이만큼인데, 순광합성량이요. 순광합성량은 이만큼인데 총광합성량으로 따지면 양지는 이만큼이 총광합성량이 되는 거예요. 이만큼. 총광합성량으로 따지면 이 빛의 세계에서 양지는 이만큼이고 음지는 여기서부터 따지는 거니까 이만큼이 되는 거예요. 이만큼. 아시겠죠? 예. 요 빛의 세계에서는요. 이 빛의 세계에서는 순광합성량은 같지만 총광합성량은 음지가 요만큼, 양지가 이만큼. 그래서 양지가 더 큰 겁니다. 됐죠? 그래서 디귿은 틀렸어요. 2번 답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이 식물 A와 같은 경우는요, 즉 양지식물과 같은 경우는 양지식물 주로 이제 양엽을 나타내고요. 음지식물은 주로 음엽을 나타냅니다. 이파리. 알겠죠? 그리고 나무 같은 경우는 음수라고 그러고요. 나무. 음지에서 잘 자랄 수 있는 나무를 음수라고 그러고 양지에서 잘 자랄 수 있는 나무를 양수라고 그래요. 그래서 양이라든가 음이 들어가면 바로 빛의 세기의 영향을 받는 겁니다. 생물이 빛의 세기의 영향을 받는 거예요. 그럼 양엽, 음엽 좀 볼까요? 자, 이건 울타리 해면, 울타리처럼 빽빽하게 들어차 있는 광합성이 가장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는 조직, 울타리 조직. 그 다음에 이제 듬성듬성, 스폰지처럼 돼 있으면 해면 조직 이렇게 얘기를 하죠. 얘네들이 발달돼 있어. 울타리 조직, 해면 조직에서 특히 울타리 조직이 발달돼 있어. 그럼 양엽입니다. 울타리 조직이 덜 발달돼 있어. 음엽이에요. 즉 양엽은 두껍습니다. 양엽과 음엽을 비교하신다면 양엽은 울타리 조직이 잘 발달돼서 두껍고요. 얘네들은 얇아요. 당연히 그렇지. 빛이 세니까 그냥 팍팍 치솟아 들어갈 거 아니야. 쑤시고 들어간다. 빛이 들어가자 하고 막 들어갈 거 아닙니까? 아시겠죠? 울타리 조직과 해면 조직은 기본 조직계에 속하는 거고요. 기본 조직계에 속하는 유조직이 되겠죠. 기본이 유울해. 기억나시죠? 표피 조직의 뒤쪽에는 이렇게 공변세포가 있습니다. 공변세포. 알겠죠? 공변세포. 공변세포가 또 많이 밀집되어 있는 경우 주로 양엽인 경우가 많습니다. 알겠죠? 양엽. 빛을 많이 받기 때문에 이게 두꺼워서 기체 출입이 활발해야 되기 때문에 공변세포도 역시 음엽과 양엽에 따라서 차이가 나기도 한다라는 거 알아두시고요. 이건 이제 관다발 조직계죠. 밑쪽엔 물관, 아래쪽엔 체관 이런 식으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잎의 두께, 뭐 단면과 관련돼서 양과 양옆, 음엽, 이걸 알아볼 수가 있었죠. 그러니까 하나의 나무 있지 않습니까? 나무를 쫙 보시면은 이 나무가 음수이든 양수이든, 자, 음수이든 또는 양수이든 간에, 음수가 뭐라고요? 음지에서 잘 자라는 나무. 양수가 뭐라고요? 양지에서 잘 자라는 나무. 이건 간에 소위 말해서 위쪽은요, 나무의 위쪽은 빛을 많이 받기 때문에 이렇습니다. 주로 양엽스러워요. 위쪽은. 하지만 밑에는요, 여기서 빛을 많이 받아서 여기 그늘이 많을 거 아니야. 여기 있는 이파리들은 좀 음엽스럽습니다. 다시요. 한 그루의 나무에서조차 음수든 양수든 간에 위쪽으로 올라갈수록 잎의 두께가 두껍고요. 밑으로 내려올수록 잎의 두께가 얇습니다. 즉 양엽스럽고 음엽스러워요. 그 이유가 뭐야? 바로 빛입니다. 빛의 세계에 의한 영향이에요. 빛의 세계. 되셨죠? 빛. 자, 그래서 양. 이 음과 양은 이 음양오행설로 설명을 하는 음과 양, 어두움과 밝음. 이 각각 생물들도 거기에 맞게끔 적응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음에 적응한 그 동물, 새, 올빼미나 소쪽새 아니야. 밤에 활동해야 돼. 낮에 활동을 못 해. 눈도 커가지고 빛이 많이 들어오니까 아우 눈부셔! 그래서 낮에 활동 못 해. 대신 밤에는 완전 잘 보여. 저 녀석! 밤에 활동. 그래서 낮에는 이러고 있다가 밤에 활동하는 거죠. 이게 다 빛에 의해서 이제 적응한 겁니다. 반면에는 이제 밤눈이 어두운 생물들은 낮에 활동해야지. 밤눈이 어두우면 각각 알맞게 적응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그 150페이지에 빛의 색이 1번 빛의 색이 했고요. 2번에 빛의 파장이 있습니다. 빛의 파장. 요거는 녹가롱, 녹조류, 갈조류, 홍조류, 녹가롱, 녹조류, 갈조류, 홍조류. 자, 깊은 바닷속에 주로 살 수 있는 건 홍조류네요, 홍조류. 김이 홍조류입니다, 여러분들. 예? 김. 알겠죠? 김이 홍조류야. 김. 못생김. 자, 갈조류는 미역. 자, 그다음에 녹조류는 뭐 파래 같은 거 있습니다. 파래. 뭐 청각, 파래. 이게 뭐래? 파래. 자, 좋습니다. 써줘. 이렇게 깊이 분포가 다른 이유가 뭐냐? 녹조류가 파래가 깊은데 못 살아요. 하지만 홍조류는 깊은데 살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바로 요겁니다. 빛의 파장에 따른 해조류의 분포예요. 빛의 파장에 따라서 색깔이 달라지거든요. 좀 파장이 긴 색은 적색광이고요. 파장이 짧은 건 청색광인데요. 가만히 보면 청색광이 굉장히 깊게 들어갑니다. 이 그래프가 뭐냐면 한 20m 정도 들어가잖아요. 20m 정도 들어가면은 요거 적색광이 없다는 얘기예요. 빵이라는 얘기야. 대신 황색광은 요만큼 있다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청색광은 이만큼 있다는 뜻이야. 알겠죠? 그러면 더 깊게 들어갔더니 40m 이상 되니까 40m 정도 되면 이제 없어. 빨간색도 못 들어오고 황색광도 못 들어와. 하지만 청색광이 이만큼 들어온다니까. 그러니까 청색광이 점점 줄어들고 깊이에 따라 점점 줄어들어서 제로가 되는 건 이 시점이니까 이 이후에는 암흑이겠네. 와우, 서프라이즈 블랙! 완전 암흑이겠네. 그럼 여기서 식물이 살 수 없지.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한계가 되겠네. 그러니까 청색광이 가장 깊게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는 그 청색의 보색을 띠는 홍조류가 가장 깊은 데 살 수 있다는 얘기가 돼요. 왜냐? 왜 홍조류는 홍색이냐? 빨간색이냐면 빨간색을 반사하거든. 적색광이 기껏 들어갔는데 홍조류가 있어? 그럼 반사해? 그럼 이게 뭘 흡수해서 광합성을 해? 말도 안 되지. 그러니까 홍조류가 빨간색인 이유는 빨간색 파장은 반사하는 겁니다. 흡수해서 광합성에 이용하는 게 아니에요. 반대쪽 보색을 흡수해서 이용하는 거기 때문에 홍조류가 가장 깊은 데 살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청색광이 가장 깊은 곳까지 투과되기 때문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반사돼서 나오니까 바닷물도 퍼렇게 보이는 거고 이 혈관도 이거 뻘건 건데 원래 뻘건데 피부 쪽 들어갔다 나오니까 퍼렇게 보이는 거냐. 시퍼렇게 이거. 응? 이게 파장이 짧은 녀석이 투과에 딱 나오니까 수족관에도 마찬가지예요. 예. 퍼런 색들 깊게 들어갈 수 있어요.
청색광이. 푸른, 시푸른. 오케이. 눈가롱. 빛의 파장에 따른 적응입니다. 아시겠죠? 눈가롱. 자, 그 다음에 이제 광주기성이 있습니다. 광주기성. 요거는 제가 이제 수특에 가서 이제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는데, 지금 뭐 그래도 간단하게 말씀을 드려야겠죠. 광주기성인데요. 장일식물과 단일식물이 있어요. 장일식물은 길 때 꽃을 피우는 거야. 낮 일자니까 낮이 길 때 꽃을 피운다. 단일식물은 짧어. 단일, 낮이 낮 일자 숏할 때 짧을 때 꽃을 피워. 개화. 자, 그러면 이 말은 다시 얘기하면 낮이 길다? 낮이 길다? 그럼 밤이 상대적으로 어때? 그렇지, 짧을 때. 밤이 짧아졌을 때 꽃을 피우는 식물, 장일식물. 그다음에 단일식물이 낮이 짧을 때 꽃을 피워? 그러면은 밤이 롱할 때, 길 때. 알겠죠? 밤이 길 때. 이거는 적절한 단어 선택은 아니지만 그냥 들어주세요. 알겠죠? 자, 밤이 짧고 밤이 길 때 단일식물 꽃을 핀다. 그러면 이제 정의를 내릴게요. 과연 어떨 때 꽃을 피우는 식물이 과연 장일과 단일일까라는 거 한번 알아볼게요. 자, 이겁니다. 하루를 24시간으로 0시간, 12시간, 24시간을 딱 했을 때, 자, A 식물 있고 B 식물 있다고 칠게요. 자, 이때 밤의 길이를 이렇게 이만큼이 밤의 길이야. 짧게 했어. 여기 낮이야. 여기 밤이고. 됐죠? 낮은 명기라고 하고 밤은 암기라고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얘는 꽃을 피고 얘는 꽃을 안 피웠어. 자, 꽃을 피웠어. 무슨 식물이냐? 낮이 길 때 꽃을 피웠으니까 A가 장일식물. 낮이 길 때. 반대로 밤이 짧을 때. 그죠? 낮이 길 때, 밤이 짧을 때. 장일식물. 됐죠? 자, 그럼 얘는 아직 모르겠어. 이게 무슨 식물인지 아직 모르겠는데, 자, 이번에는 역시 24시간을 기준으로 했는데 밤을 좀 길게 한 거야. 밤을 어떤 한계점 이상으로 길게 했어. 어떤 한계 시간 이상으로 길게 했어. 요걸 한계 시간이라고 딱 해볼게. 여기. 자, 그 한계 시간 이상으로 밤을 길게 했더니 얘는 안 피고 얘는 피더라 이거야. 얘는 펴. 뭘 펴? 이 꽃이 담배를 펴? 아니지. 꽃을 피우는 거야. 꽃을 피우는 거지. 자, 어떻게 된 거예요? 낮이 짧을 때. 다른 말로 밤이 길 때 꽃을 피우는 식물. 무슨 식물? 단일 식물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낮이 짧잖아. 명기가 짧고 밤이 기니까. 이건 단일 식물. 그런데 여기다가 어떠한 실험을 추가했냐면 이렇게 해봤어요. 자, 첫 번째랑 조건을 똑같이 했습니다. 첫 번째랑 조건을 똑같이 해가지고요. 암기를 짧게 했어요. 암기를 짧게 하고 낮을 길게 했는데, 명기를 길게 했는데, 이 명기 중간쯤에다 어둡게 했어. 명기 중간쯤을 끊었어. 명기를 중간에 끊었어. 그랬더니 어떤 결과가 나왔냐면 그냥 아무렇지도 않다는 듯이 얘는 꽃을 피우고 얘는 꽃을 안 피웠어. 결과가 첫 번째하고 똑같아. 첫 번째하고 똑같아. 무슨 뜻이야? 명기는 중간에 잘려도 상관없다는 얘기야. 명기가 영향 주는 게 아니야. 개화에. 그럼 꽃을 피우는데, 이 식물에 꽃을 피우는데 과연 누가 영향을 줄까? 좋아. 그럼 두 번째랑 조건을 똑같이 줬어. 두 번째랑 조건을 똑같이 했어. 한계점 이상으로 한계점 이상으로 어둡게 했어. 여기 이제 명기고 이건 암기죠. 자, 두 번째 조건하고 똑같이 암기를 길게 줬어. 암기를 길게 줬어. 대신 이 암기의 중간에다가 빛을 비춰줬어. 섬광을 비춰줬어. 섬광. 빛을 비춰주었더니 결과는 어떻게 될까? 두 번째하고 똑같은 결과일까? 천만에 두 번째하고 똑같은 결과야? 천만에 다른 결과가 나왔어. 어떻게 된 거지? 분명히 밤을 길게 했어. 밤을 길게 했으니까 단일 식물이 밤이 길면 핀다고 그랬으니까 필 줄 알았더니 안 피더라 이거야. 오히려 장일 식물이 꽃을 피웠어.
와우, 서프라이즈. 두 번째하고 네 번째 비교하면 암기가 영향을 주는 거야. 개화에 누가 영향을 준다고? 암기가 영향을 주는 거야. 명기가 아니라 이건 똑같았으니까 첫 번째, 세 번째는 결과가 똑같았으니까 명기가 아니라 암기가 영향을 주는데 지속적인 암기가 개화에 영향을 준다는 거야. 지속적인 암기가. 자, 그러면 결론을 내릴게. 지속적인 암기가 어떤 식으로 돼야 되냐면 단일 식물이 꽃을 피려면요. 요 한계점 있어요. 한계점. 한계 암기 이상이 돼야지 꽃을 피웁니다. 지속되는 게. 한계 암기 이상이 돼야지 꽃을 피우는 거고요. 그 다음에 장일식물은요. 장일식물은 여기 한계 암기점. 한계 암기를 여기서부터 이만큼이라고 할게. 그거보다 짧을 때 꽃을 피우는 거야. 한계 암기보다 짧을 때 꽃을 피우는 거야. 짧을 때. 한계 암기보다 짧죠? 지속된 게 한계 암기보다 짧죠? 그럼 꽃을 피우는 거야. 지속된 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지속된 게 한계 암기보다 짧죠? 꽃을 피우는 거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도 지속된 게 끊어지지 않고 지속된 게 한계 암기보다 짧죠? 그럼 피우는 거야. 장일식물이야. Understand? 그래서 결론을 내리면 장일식물은 한계 암기보다 어떨 때 꽃을 피운다고요? 짧을 때. 한계 암기보다 짧을 때. 그 다음에 단일 식물은 한계 암기보다 길어질 때, 길 때 꽃을 피웁니다. 됐죠? 단일 식물은 한계 암기 이상의 암기일 때, 지속되는 암기가 한계 암기 이상일 때 꽃을 피우고, 그 다음에 장일 식물은 한계 암기 이하일 때, 한계 암기 이하일 때 꽃을 피우게 된다, 이런 얘기죠. 자, 그래서 장일 식물은 뭐 봄 같은 경우, 그죠? 낮이 길 때 봄, 초여름 그때 꽃을 피우는 식물이고요. 단일 식물은 낮이 짧아지고 밤이 길어지는 가을에 꽃을 피우는 식물이죠. 코스모스 같은 거. 자, 요건 이제 좀 더 자세히는 제가 수특에 가서 얘기할 거고요. 나머지 플랑크톤의 일주기도 빛입니다. 빛 영향이에요. 플랑크톤의 하루를 주기로 해서 오르락내리락, 낮밤을 주기로 해서 오르락내리락 하는 거 빛이고요. 조류의 산란과 번식도 마찬가지야. 꾀꼬리 같은 건 봄을 타요. 봄에 왠지 합체 도킹을 원해. 우즈 합체 도킹 with me? 꾀꼴 봄. 빛 때문이야, 빛. 근데 꾀꼬리는 봄인데 송어가 있습니다. 송어는 송어는 가을에 합체 도킹을 해. 왠지 가을을 타는 가을 남자 분위기야. 왠지 어상무상이냐? 어상무상, 가을이 되니까. 자, 역시 가을에 번식을 하는 송어도 빛입니다. 빛이 줄어드니까 우리 빨리 번식해서 애들 좀 만들어내지 않겠어? 봄에 번식하는 꾀꼬리 써주세요. 꾀꼬리야. 자, 빛입니다. 조류의 산란과 번식. 어류, 송어, 빛입니다. 빛이야. 굴광성 식물이 빛이 오는 곳으로 굽어 빛이야. 전부 다 지금까지 빛이었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온도 들어가 볼게요. 온도. 자, 온도 그 그래프 먼저 읽어볼게요. 사철나무인데요. 에버그린 트리, 늘 푸른 나무. 겨울에도 낙엽 없이 그냥 갑니다. 근데 나뭇잎이, 나뭇가지가 얼지 않아요. 여러분들 겨울에 영하 20도인데도 나뭇가지를 부러뜨리면 띵 하고 그냥 고드름 부러지듯이 그렇게 부러지나요? 아니죠. 겨울에도 나뭇잎이나 나뭇가지는 얼지 않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이유가 이겁니다. 12월, 1월, 2월 이거 북반구의 겨울입니다. 우리나라 같은 북반구의 겨울에 녹말과 같은 다당류, 탄수화물이죠. 포도당 같은 단당류로 변해서 많아집니다. 왜 겨울에 녹말이 포도당으로 되느냐? 즉 다당류가 분해돼가지고 포도당이 되는 이유가 뭐냐면 얘는 덩어리로 이렇게 돼 있잖아요. 덩어리로. 농도가 높지 않아요. 근데 얘네들이 이런 식으로 단당류 같이 저분자가 되면요. 고분자에서 저분자가 되잖아요. 그러면 입자들이 많아져서 농도가 증가합니다. 삼투압 농도잖아요. 네? 몰농도라는 게 증가해가지고 농도가 증가하면 잘 얼질 않아요. 얼음 결정이 형성되는 걸 방해해. 잘 얼지 않아. 그래서 삼투압이 높아집니다. 다시
추운 겨울에 녹말이 줄어들고 포도당이 많아지는 이유가 뭐라고? 온도 때문이야. 저온에 견디기 위해서, 얼지 않기 위해서, 추운 겨울에 얼지 않기 위해서 온도 때문이라니까? 알겠어요? 그래서 포도당이 많아지면 어떻게 된다고? 그 식물체가 농도가 진해져. 그럼 농도가 진해지면 어떻게 된다고? 어느 점이 내려가. 어느 온도가 내려가. 어느 온도가 내려가면 어떻게 된다고? 안 얼어 잘. 알겠어요? 잘 얼지 않아요. 바닷물이 잘 얼지 않는 이유가 똑같습니다. 장독대의 간장 잘 얼지 않는 이유가 똑같아요. 겨울처럼 이렇게 나는 거야. 추운 겨울에 적응하는 거야. 식물이. 곤충도 마찬가지예요. 곤충들. 여러분들 산에 올라가가지고 낙엽 쌓인 겨울산을 딱 올라가다가 막 낙엽 밟히고 뭐 눈을 막 파헤쳐봐. 낙엽 있지. 그 낙엽 밑에 막 뒤져보면 벌레들이 있어요. 딱정벌레 뭐 이런 벌레들이 있다고. 그 벌레들을 이렇게 추운 겨울에 알까 한번 씹어보면 오더덕 오더덕 거리지 않아. 물컹 퍽 하고 터진다고. 왜? 벌레들도 얼지 않거든. 그 안에 뭐 글리세롤이나 아미노산 같은 저분자로 그냥 다 변화시켜 놓고 고농도 상태야. 역시 똑같은 거의 비슷한 이치입니다. 이런 식으로 겨울을 나는 거예요. 생물들이 얼지 않게끔. 이 온도야, 온도. 온도에 대한 적응. 자, 그리고 뜨아! 자, 이거 추운 지역으로 갈수록 이쪽이에요. 이쪽으로 갈게요. 그럼 이렇게 할게요. 몸집이 커지고 말단부가 작아져. 몸집이 커지고 말단부가 작아지면요. 부피분의 단위 부피당 표면적, 체표면적 이 값이 줄어들어요. 단위 부피당 표면적이 줄어들게 되면요. 어떻게 되냐면 열 손실이 줄어들어요. 열 손실량이 줄어들어요. 됐죠? 그러니까 추운 지역으로 갈수록 몸집이 커지는 이유는 단위 부피당 표면적을 줄이기 위한 거야. 그러면 열 손실량이 적기 때문에 추운 지역에서도 살아남을 수가 있어요. 그 추운 지역에서 적응해서 살아갈 수 있어. 그러나 더운 곳에서는 이렇게 돼야 돼. 더운 곳에 있는 녀석은 단위 부피당, 단위 최적당 표면적을 증가시켜야 돼. 체표면적을 증가시켜야지만 열을 빨리빨리 방출시켜가지고 열 손실량보다는 여기는 방출량이 되겠죠. 주변이 뜨거우니까 빨리빨리 열을 내보내야 돼. 열 발출량을 증가시켜가지고 방출량을 증가시켜서 그죠?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됐죠? 그래서 몸집은 추운 지역으로 할수록 커진다. 말단부는 작아진다. 이유가 뭐냐? 열 손실량을 줄이기 위한 거야. 열 방출량을 줄이기 위한 거야. 그러나 더운 지역의 동물들은 몸집은 작고 말단부는 커져. 이거 봐, 귀때기 봐! 와! 엄청 크지? 이거 빨리빨리 열을 화끈하게 내보내는 거야. 아이고, 저 개들은 햇바닥을 내밀고 막 열을 발산시키잖아. 더운 여름날. 하고. 얘네들은 일로 열 막 나가는 거야. 아우, 열받아! 아우, 열나네! 이런 식으로. 됐죠? 온도에 대한 적응 현상이 되겠습니다. 자, 그 밖에 여러분들 우리들 교재 151페이지 낙엽 땡그라미 쳐주시고요. 온도 때문이야. 식물아, 낙엽 왜 주니? 온도 때문이야. 단풍은요, 역시 와우, 울긋불긋 단풍이 온도 때문이야. 단풍 온도 때문이야. 알겠죠? 춘화 현상, 가을밀이나 가을보리는 가을에 심어야지 겨울을 거쳐가지고 꽃을 피우고 결실을 맺습니다. 일정한 저온을 거쳐야지만 결실을 맺어요. 저온이라는 그 기간이 있어야 돼. 일정 기간. 온도 때문이야. 가을밀, 가을보리의 개화 결실은 온도 때문이야. 자, 그 다음에 계절형 있어요. 호랑나비하고 물벼룩 같은 거. 역시 온도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여름형이 훨씬 더 호랑나비가 크고요. 물벼룩도 커요. 온도 때문이야. 그 다음에 동면, 겨울잠, 하면, 여름잠. 다 온도 때문이야. 털갈이, 외환이 온도 때문이야. 요새 온도 때문에 털갈이 하나? 왜 이렇게 좀 털이 많이 빠지지 요새? 겨털도 거의 없어졌어요. 자, 온도 때문이야. 철새 이동. Iron bird, where are you go? 온도 때문이야. Because temperature. 온도 때문이야. 자, 좋습니다. 나머지 생활형 이런 내용들은 제가 수특에 가서 디테일하게 다뤄드리겠습니다. 온도 때문이야. 넘겨주세요. 152페이지. 온도 때문이야. 이제 물 때문이야. 그 다음에 토양 때문이야. 공기 때문이야. 됐죠? 물은 저수 조직 땡그라미 쳐주시고, 탄포프렌 통기 조직 땡그라미 쳐주세요.
건생식물의 그 선인장 같은 경우 저수 조직이 발달되어 있습니다. 온도 때문이야. 선인장, 저수 조직, 물을 저장하는 거죠. 수생식물은 공기가 통하는 통기 조직이 발달되어 있죠. 아, 죄송합니다. 온도 때문이야. 버릇이 됐네. 이거 유행어네. 온도 때문이 아니라 물 때문이야. 물 때문이야. 이번엔 자, 저수 조직 물 때문이야. 통기 조직 물 때문이야. 알겠죠? 이게 물 때문이야. 좋습니다. 그다음에 토양이나 공기 그건 한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뭐 용존 산소량, 적혈구수의 변화가 된다. 이거는 뭐냐면요. 공기 높은 지역에 사는 생물을 얘기해요. 높은 지역에 사는 생물들이 산소가 희박하니까 적혈구 수가 많아지고요. 적혈구의 크기도 좀 작아지죠. 표면적을 넓히기 위해서. 사탕을 깨먹으면은 표면적이 커지듯이 높은 지역에 사는 동물들이 적혈구 수가 많고 적혈구의 크기가 작아져요. 표면적을 증가시키기 위해서. 다 공기 때문이야. 알겠죠? 용존산소량, 적혈구수의 변화. 공기 때문이야. 수능 대표 유형. 자, 보겠습니다. 너무 쉬우니까 안 풀어도 되는 거 아닙니까? 예? 빛의 파장 땡그라미, 해조류 땡그라미. 빛의 파장, 해조류. 됐죠? 빛의 파장, 해조류. 작용이에요. 기억 작용이야. 기억 1작용이야. 써주고. 니은 지렁이 이쪽이죠? 토양은 이쪽이죠? 지렁이, 토양, 지렁이, 토양. 니은 반작용이죠? 니은 반작용 써주시고. 상호작용, 경분공기법 하면은 이종개체군 간의 상호작용입니다. 동종들 사이에서 상호작용은 더순리사. 그 다음에 이종들 간에는 경분공기법. 경쟁이 들어가요. 경분공기법의 경쟁. 됐죠? 맞습니다. 그 다음에 대표 문제. 간은 작용이고요. 나는 반작용입니다. 개체군에 있는 최소 2종으로 구성된다. 천만의 말씀이요. 한 종입니다. 한 종이 어디 갔어? 한 종. 자, 그래서 한 가지 종, 동일한 종들로 구성되는 겁니다. 나머지 내용은 맞죠? 외래어종과 토종어종 간의 경쟁은 이종 개체군 간의 상호작용, 경분공기법! 경분공기법. 네, 거기에 해당되니까 맞는 거고요. 그 다음에 강수량 감소는, 강수량은 이쪽이니까 작용이 되겠죠? 작용. 그 다음에 지유류는 생물이에요. 조류와 균류의 상리공생체입니다. 지유류 땡그라미 쳐주고 별표 쳐놓으세요. 앞으로 자주 나오는 친구니까 조류와 균류의 상리공생체 써주세요. 조류와 균류의 상리공생체. 다음 강의 나오고 계속 나와요. 상리공생체 써주세요. 상리공생체. 그 다음에 2번에 기억 숲 땡그라미 치시고 어둡고 습해진다. 밑줄자. 숲은 생물이고요. 어둡고 습해지는 건 환경이죠. 생물이 환경을 바꾼 거니까 반작용이 되겠죠. 반작용. 이건 반작용이잖아. 생물이고 암석의 풍화. 환경이고. 생물이고 환경이고. 그러니까 생물이 환경에 반작용하는 거니까 기억이 답이 되고요. 니은은 기온 땡그라미, 은행나무 잎 땡그라미 치면 환경이 생물을 바꾸는 거니까 작용이죠. 니은은 작용이니까 틀리고. 디귿은 서로 다른 종 간의 상호작용이 되겠네요. 서로 다른 종이잖아. 베스. 그럼 토종어류는. 그죠? 서로 다른 종들 간의 상호작용이 되겠습니다. 경분공기법! 네. 자, 좋습니다. 이렇게 많은 내용들을 함축해서 이제 그림 노트에도 한번 담아봤으니까 요건 반드시 외워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많은 내용들을 이 시간에 여러분들하고 얘기를 했는데 그 다음에 순특강에서 좀 더 디테일하게 다시 한번 여러분들과 얘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수고했습니다. 바이바이.